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매주 화요일 최신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조금 국민적으로도 많이 분노를 쌓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 근처도 아닌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현재 들끓게 하고 있으며 거제살인 사건의 피의자 20세 박창용의 진술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끔찍한 범죄를 목격하게 되었고,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에게 여러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도대체 이 사건이 모습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각각의 입장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CCTV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잔혹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처참합니다. 많이 분노하실 수도 있고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감정적인 면이 먼저 앞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영상을 분노해서 봤다면 조금 냉철하게, 정말 이 사람이 만취한 상태가 맞을까? 정말 의식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곳은 경남 거제시의 한 크루즈 선착장에 있는 인근 도로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새벽 2시 37분경 피의자 박창용은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아마 위쪽에서 보이실 부분인 겁니다. 현재 폭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군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3일 밤부터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그 이후 노래방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술을 마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술자리 이후에 노래방에 갔다라는 부분, 그 이후에 이곳에 와서 자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과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의 행동이 맞을지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갔는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58세 윤 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묻지마 폭행입니다. 체구적인 면을 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왜소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박창용은 키가 18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피해자 윤 씨는 키 132cm에 몸무게 31kg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 없이 혼자 날품팔이 같은 걸 하며 노숙 생활을 하고 살아와서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도망가려고 어떻게 보면 길을 좀 쓰십니다. 계속 쓰러지시면서 이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위에서 뒤쪽에서 쭉 보면서 다시 따라오고 있는 게 바로 피의자입니다. 계속해서 쓰러지시는 장면이 몸을 못 가누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죠. 도망가시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폭행을 하고 무옷을 벗은 상태로 계속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이 폭행이 지금 여러분에게 빠른 배속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32분 정도가 진행되고 폭행을 하는 장면만 확인된 바만 따라도 72회의 장면이 포착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했고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 윤 씨는 살려달라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머리, 얼굴 이런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여기에 보면 연석이 존재합니다. 도로 위에 연석에까지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찍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폭행하고 그리고 상태까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을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문제니까 말이죠. 과연 자기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때렸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인 겁니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주워 있습니다. 영상이 느린 화면 속에서 보면 옷을 들고 옷을 털고 옷을 정확하게 입는 모습까지 포착이 전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럴 때 마침 그때 차량 불빛이 보일 겁니다. 바로 목격자분들입니다. 목격 차량은 밑에 쪽으로 와서 이 이후에 차량을 세우고 이 목격한 부분 때문에 내리시게 됐던 거죠.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목격자를 만나게 됐고 그걸 확인이 끝났던 바로 이 피의자는 하체에 있는 하반신에 있는 모든 옷을 벗겨놓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행인 남성 3명은 말리려고 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당시의 목격자는 일단 남성을 제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경찰과 119 구조대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결국 오게 되었죠. 윤모 씨가 너무 늦게 병원에 옮겨지는 탓 때문에 5시간 만에 뇌출혈,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게 됐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씩 던져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정황이 이렇게 알려지며 초창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자였던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신고했어? 빨리 신고해 사람을 오게 했었어야지. 왜 바라만 본 거야? 기사에는 경찰이 잡았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목격을 했으면 빨리빨리 거기를 처리했었어야지. 그러나 목격자였던 권모 씨 24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페이스북에 상세하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당시의 목격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폭행살인 후 목덜미를 잡고 할머님을 은폐하러 가던 중 붙잡히고 그대로 내팽개친 장소가 바로 그 중앙이었다. 사진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구 중 보미님 포함해서 3명을 확인하게 됐고 먼저 차의 불빛을 보더니 그냥 가라 라고 손짓을 하고 인상을 썼다. 분명히 이건 큰일이다 라고 직감을 해서 친구에게 한 명에겐 경찰, 한 명에겐 구급차에 신고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세우고 내리는 데는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렸는데 거기 있는 범인, 피의자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일단 좀 다급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압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큰 사건이니까 경찰하고 통화 중인 친구의 전화를 뺏은 뒤 선생님 제가 지금 사람을 죽인 범인을 한 명 찾았는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때려서라도 제압을 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에 대해 경찰도 알겠다라고 통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다시 핸드폰을 친구에게 주고 범인이 다가와서 했던 얘기는 형님들 제가 경찰입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몇 살이냐?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범인에게 욕을 했을 때 자기는 21살이다. 그냥 꺼져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싸움이 났던 겁니다. 명치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이제 목격자셨던 분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친구가 간신히 말린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 상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올 때까지 20여 분이나 걸렸고 119도 그 이후에 왔다. 자기는 바로 대처했고 바로 신고했는데 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목격자분의 진술인 겁니다. 경찰의 진술 부분과 약간 상반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 쪽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싣는다라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어디가 다른지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의 얼굴 상태에 대해서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신발도 실제 흰색이었는데 전부 피범벅이었다. 자기도 어쨌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파출소에 다 같이 끌려갔을 때 피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누나와 함께 왔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한 건 피해자셨던 분 병원부터 먼저 가셔야죠.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아들이 그랬냐는 증거가 있느냐? 조사 똑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글에 적혀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자와 경찰이 다음날 목격자에게 이런 언급을 합니다.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게는 왜 때렸냐? 너무 심하게 때렸다. 기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더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넌 왜 너무 늦게 한 거야? 억울함이 좀 심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폭행을 한 문제 때문에 폭행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피해자 박창용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할 의사를 경찰이 먼저 물었고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해서 일단은 고소의 부분은, 폭행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걸 정말 고맙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분명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말 되게 위급한 상황이 정말 늦게 왔는지, 그렇게 왔고 먼저 자기가 제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알겠다라고 한 부분도 사실인 건지, 그 이후에 정말 왜 그렇게 때렸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인 건지, 정말 피의자의 부모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밖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면 경찰과 검찰의 차이입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 전력이 있으며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도 폭행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 약한 상대를 정해 그거에 대한 분풀이를 한 것 같다. 하지만 검경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고의성이 없다,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 진술이 맞더라, 모든 점을 고려했다. 어떤 점인지는 궁금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걸 살인의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를 합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견해가 달랐던 거죠. 검찰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박창용은 CCTV를 분석해본 결과 폭행 자체가 매우 심했고 더불어 범행 전에 인터넷에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라는 등의 인터넷 검색을 해왔던 걸로 확인됩니다. 꽤 예전부터, 그리고 범행 전날에도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부분, 계획성에 대한 부분과 일치를 시켰던 부분이죠.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였던 겁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상해치사와 살인은 좀 다른 문제인 건데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의 차이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미필적 고의 같은 게 인정이 돼야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경찰이 판단한 건 고의성 없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없이 때렸다,
더불어 이렇게 때려도 사람이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도 아예 없었다. 그래서 상해치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폭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의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폭행은 좀 아니겠지만 자동차 사고 같은 게 예시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사건,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에 법리적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시는 실예도 존재를 합니다. 2013년에 경북에서 계모가 8살 의붓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에도 어땠냐면 고의성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상해치사죄로 계모를 그 당시에는 기소했었거든요. 법원에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처벌하고 때리다 보니까 사망한 거다 라고 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현행 법률상 고의성이 인정된 살인은 사형 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무기징역이 선고가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상해치사인지 아니면 살인인지를 구별하는 건 진짜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증거가 없다면.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상해치사로 볼 것이냐 살인죄로 볼 것이냐.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달랐는데 그 부분에서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전부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거쳐지지 않은 상태, 지금도 다들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 문제인데 초동수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경찰이 잘못한 거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 적용의 혐의가 검찰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절차상 가끔 있는 일입니다. 부실수사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어떤 문제인 거냐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초동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는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경찰이 판단했을 때 그냥 이거는 상해치사로 일단 넘기면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주 바뀌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금 곱집어서 일단 바뀐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는데 여기에 분명히 보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있고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었을까죠? 정말 초동수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경력이나 수사한 경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에 흉기를 일단 소지하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더불어 죄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본질성이 중요합니다. 초동부터 경찰은 고의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명명백백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수십 분간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들여보거나 목격자들에게 내가 경찰이니까 그냥 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라는 것, 그냥 상해치사로 넘겼다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물론 상해치사의 변명거리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만약 사망해 있는 상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망해 있는 걸 보면서 상해치사라고 얘기하면 큰일이 난 거죠. 하지만 당시에 조금 의식이 있었지만 당장 병원에 옮겨가야 되는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면 그런 문제를 숨긴 게 아니라 상해치사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가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검찰 측에서도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가 온 건 논란의 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끝낸 것도 아니었고 검찰을 통해 기소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좀 골자는 정상적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바뀐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바뀌는 부분은 좀 자주 있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동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문제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자료 해석에 대한 차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격자의 말이 맞다면, 페이스북에 올라온 목격자분의 진술이 정말 맞다면 먼저 때려서 잡겠다, 제압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걸 응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말이 지워진 상태로 공개가 됩니다. 왜 거기를 공개를 못하는 문제일까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눈앞에 살인범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도망가게 둬야 되나? 아니면 나도 신고만 하고 도망을 가야 되나? 물론 제압을 하다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맞습니다. 되게 큰 용기이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 칭찬이나 잘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 해석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을 누군가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항상 얘기하는 게 수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발씩 빼시지만, 목격자의 신고 정황 녹취가 나중에 수사의 일부분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상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말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개할 수 없는, 목격자의 신고 정황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내용에서 봐도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 목격자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3분 거리 안에 있는데 신고하고 20분 만에 출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40분짜리 영상이 11월 1일 공개가 됩니다.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새벽 3시 이후,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쪽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공개가 된 딱 거기가 어디까지면 목격자분들의 차가 보이고 그리고 차가 쓰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전부터 거기까지만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분명 목격자분은 20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20분씩 걸린 게 아니고 그렇게 오래 걸린 한 7분 정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는 어떤 것도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경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접수 3시 3분입니다. 경찰의 도착은 3시 10분입니다. 20여 분 지나 도착은 사실 무근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때린 건 사실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일부만 공개했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문제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 검찰 쪽으로부터 자료가 공개된 거다. 즉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40분짜리 영상은 검찰이 공개한 거지 우리가 공개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 측에 다시 문의해본 결과 해당 영상은 검찰에 공개한 적 없다. 잔혹성의 문제 때문에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영상이 제공된 경위 자체도 모른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경남지방경찰청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부분. 늘 주구리 얘기하는 대로, 주구장창 얘기하는 대로 뭔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잔혹성까지 얘기할 때 이 40분짜리 폭행 영상을 공개한 의도가 되게 이상한 문제인 겁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잔혹하고 끔찍한 걸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분을 쌓게 되고 피의자에 대해서 신원 공개하라, 피의자 심신미약 말도 안 된다, 피의자 처벌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의 여론이 더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3분 거리를 7분 만에 온 건지 아니면 정말 20분 만에 온 건지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첫 번째 녹취 문제, 두 번째 그 신고 전화 이후의 갭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 세 번째 의문점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건 현장을 지금 직접 로드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사건 현장입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야에서 CCTV의 시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쪽 라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인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CCTV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좀 밝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쪽에서 이제 폭행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피해자분께서는 이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지면서 오시게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피해자분은 힘들게 이쪽으로 걸어가시면서 쓰러지게 되고 피의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향해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크게 동선을 들면서 다시 이쪽으로 와 폭행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폭행을 한 뒤 다시 왼쪽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하고 옷을 벗고 폭행을 하는 행위, 바로 이곳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연석, 부딪히겠다는 연석이 바로 이 연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었길래 거기 갔을까에 대한 문제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길게 철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딘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죠.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가져올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없죠. 무언가 찾으러 갔다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길로 걸어오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 길로 걷게 됩니다. 누가 봐도 행동 자체는 주변에 있는 뭔가 물건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행동, 즉 둔기입니다. 흉기를 들지 않았지만 흉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행동. 분명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은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치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CCTV만을 살펴봐도 분명 무언가 둔기를 찾으려고 한 행동에 대한 게 보입니다. 더불어 그 이후의 행동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폭행을 할 때 이 연석에 꼽혀있는 이 막대, 이 보호봉을 뽑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저걸 왜 뽑으려고 했을까요? 전후 관계를 봐도 누가 상황을 봐도 이건 무언가 둔기를 들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둔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분명 살인의 고의성, 폭행의 고의성,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인지를 못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게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이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에 대한 모습을 자세하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에서 폭행이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고 폭행입니다. 좀 빠르게 돌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가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피의자의 동선입니다. 피의자가 움직이는 모양인 건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걸어오는 피해자의 동선입니다. 과연 치중에 기억을 잃을 만큼 술을 만취한 사람의 행동일까라는 의구점이 좀 듭니다. 분명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 자체가 없거든요. 더불어 폭력을 가할 때도, 동선을 이동할 때도 자기가 정말 기억을 못할 만큼의 만취 상태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정말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불어 아까도 보셨겠지만 폭행을 하며 상의탈이라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나타난 범인은 여기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또다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인데요. 이 이후에 계속 폭행한 이 피해자를 끌고 오다가 다시 와서 옷을 다시 입습니다. 어디 해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도구를 쓰는 모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쪽에 근처에 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도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도구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석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옷을 벗고 지속적인 폭행을 하며 피해자분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일부러 빠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이동되고 던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계신 피해자분 앞에 두고 연석이 꼽혀있는 저 봉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뽑히지 않았던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가 없었고 바로 왼쪽으로 가서 왔다가 폭행을 하고 옷을 벗고 폭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연석이 꼽혀있는 거를 뽑으려고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도구를 쓰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는 정도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듭니다. 과연 이게 만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 마지막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행동, 끌고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신을 어디에 가서 유기를 시키려고 했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차를 보고 나서 차가 지나가는 곳에 그냥 두고 가려고 했던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차가 지나가는 거리에 두고 가려고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면 지나가는 차에 밟힐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었다라는 문제가 또 새로 생기게 되는 문제거든요. 어찌되었든 유기계획까지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당장 위급한 상태고 위독한 상태인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말 안 했을까? 그리고 더불어 100번 1000번 양보하겠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혐의점을 고려했고 고의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100번 1000번 양보해서라도 술을 몇 시까지 마셨죠? 어디서 얼마나 마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래방에 갔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노래방에서 술을 안 마시고 술 좀 깬 건가요? 체포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논란의 소지가 나오고 얘기가 나왔다면 브리핑을 할 때 음주 측정을 해봤을 때, 체포 이후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디까지 나왔다더라. 이 정도면 비틀거리고 정말 인사불성일 확률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찰에서 증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분들이 정말 초동수사를 정말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말 의구심이 제대로 들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음주의 거의 만취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지했을까? 하지만 얘기는 달랐던 거거든요. 한 국가의 국가기관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컨텐츠를 위해 돌려봤습니다. 마음 아프고 굉장히 보기 힘든 영상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심신미약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로 심신미약을 받고자 하는 거라면, 고의성을 원치 않는 거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청원이 올라와 3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공판은 19일, 이제 약 2주가 남았네요.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도 끝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심신미약을 인정할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는 분명 살인죄입니다. 명명백백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밝혀지고 합당한 죄의 처벌 받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